이제 사업시행인가에서 수없이 조건 하면은 한 10장 이상 나옵니다. 10장. 뭐, 토목과에서는 어쩌고, 뭐, 환경과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등기하는 업무가 좀 나와요. 뭐, 기부채납을 하라. 원래는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요. 미리서 기부채납 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이종고시를 하면은, 당연 기속해버리는 이종고시를 해버리면 되는데, 현실에서는 미리서 구청들이 사전에 땅을 기부채납하라고 그래요. 준공신청 전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할 것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경우는 이제 등기 실무니까 기부채납을 하면은요, 이 채자는 차이자인데 항상 대부분 처이자로 많이 쓰죠. 기부채납으로 인한 등기를 할 때는 취등록세 비과세입니다. 이게 취등록세 비과세예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이게 이런 경우 기부채납이 있어요. A라는 땅을 사서 기부채납할 것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거는 물론 기부채납은 무효죠. 사인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협의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것. 그런 부분 상당히 많죠.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조합은 어떻게 나오냐면 무상량을 주장을 해요. 무상량요. 나중에 이제 뒤쪽으로 하면 무상량이 나오는데 왜 너희들 걸 사서 내가 기부채납 하냐 이거지. 무상량이가 돼야지. 바로 무상량이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근데 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게 사업시행인가를 하다 보면은 무상량을 해줘야 될 상황이 생긴데도 기부채납 하도록 해요. 그냥 자기네들이 편리하도록.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뭐 감사 이런 걸 안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부채납 명령이 나오면은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공문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부동산 표시를 좀 지적 좀 하도록 해요. 우리가 등기를 하려면은 기부채납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택가 부서에서 하는데 세금은 세무과 부서에서 하니까 기부채납을 하라고만 했지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택가에다 민원을 넣어서 이 부관에 붙여진 것이 어느 땅인지 특정하도록 해라. 그래야 우리가 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해신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해신문을 붙여서 기부채납 등기를 하면은 취등록세 비과세다. 사업시행 인가의 쟁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익적 행정처분 뭐 이렇게 나오는 데 따르면 판례만 봐놨고요. 요새 이제 메리트가 재건축 재개발이 없는 이유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있는데요. 임대주택 건설 의무는 재건축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있고요. 재개발도 임대주택 의무가 있는데 특이한 게 좀 있어요. 재건축의 임대주택은 혼합, 하나의 이게 단지에 여러 개의 도움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먼저 추첨을 해 가고 여기에 만약 100세대 중 뭐 20세대가 남는다. 이 20세대를 무작위로 뽑아서 임대주택을 부여를 하라고 그래요. 호수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여기에는 이 하나의 동에는 조합원이 분양받고 일반 분양도 분양받고 임대주택도 혼재가 돼요. 이렇게. 그러나 재개발은 안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임대주택이 있다가 하면 이게 하나 구획을 하도록 해요. 구획을. 옛날에도 이렇게 혼합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이 소수 임대는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예 찢어서 별도로 사전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가지고 SH공사에서 아예 공사를 하도록 하죠. 이게. 그래서 별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임대주택의 그 분포도는 이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좀 틀리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임대주택은 아마 뭐 입법상 문제인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실행 단계에서는 가능한데 지금 관리 단계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문제가 일으켰죠. 인수하지 않으려고 그래. 어느 관공서 이렇게 기관에서 인수하려고 안 해요. 임대주택을. 왜냐하면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임대주택 2세대, 여기에 3세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관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리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나 되면은 아마 관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폐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불법 점유를 해도 현장에 관리 부재라는 얘기예요. A라는 임대인이 나가고 장기 분양이니까 장기니까 B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를 해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하여튼 이건 입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은 이때야 비로소 시공사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시공사 선정. 재건축은 언제 들어온다고 그래요? 재개발은 조합설립 인가가 나서 선정을 하지만은 재개발은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된다. 그리고 시공사의 지위도 여기서는 단순 도급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민법상 단순 수급인인데 재개발은 공동사업 주체, 이른바 합동 재개발 형식으로 됐고요. 이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합해서 선정하도록 해놓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선정 기준이 건교부에 고시가 돼 있어요. 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서면 결의를 배제를 하고 있어요. 특이한 게. 현장에서만 이렇게 하도록 하지, 돈 주고 서면 결의를 이렇게 매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공사들이 향응을 재개공을 하고 막 이런다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 기준은 혹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누가 좀 컨펌을 해달라 그러면은 건교부에 이미 기준이 있다. 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분양 신청과 미신청자의 조치. 이게 이제 우리 업무의 수반이 되는 업무인데요. 분양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돼 있어요. 금전으로 청산을 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은 150일 이내에 공탁하도록 돼 있어요. 공탁. 그러면 우리 이제 공탁 업무가 나오죠. 공탁 업무가. 이 공탁 금액 산정은요. 공탁 금액 산정은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구가 추천하는 거. 감정평가사 2명의 산술치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미신청자가 안 오면은, 있으면은 이제 조합할 우리가 미리서 컨펌을 하는 거죠. 감정평가사 2인을 2명을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구청한테 문서를 넣어야 돼요.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공탁 사무를 하려면은 첫째, 평가사 추천 의뢰를 해야 돼. 이거는 구청에다가. 그러면 이제 구청이 추천 의뢰를 해주죠. 이거는 뭐, 구청이 실무에서는 뭐 조합이 요청하는 데도 해주고 아니면 자기네들 하는 데도 있고 자관, 그거는 뭐 절차적이니까. 그러고 나면은 두 번째 평가가 옵니다. 평가가 오면은 조합을 한번 찾아와요. 조합에서. 왜 조합이 찾아오냐면은요, 혹시 매도 청구를 하고 있는지, 매도 청구에서 감정평가가 나와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은 매도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이미 감정이 됐다면 그 감정을 제시해주면은 이 평가사는 거기에 비슷하게 빼줍니다. 비슷하게. 오차가 안 나오도록 비슷하게. 그래야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 금액을 세 번째 공탁을 하죠, 우리가. 150일,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은 150일 이내. 이제 이 공탁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대방이 무조건 수락만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바로 공탁만 해야 될 건가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필수적으로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급부 나오죠? 공탁할 때 소유권 이전. 공탁할 때는 항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행방불명 되신 분들도 있어요. 행방불명. 등기는 있는데 뭐 60년대 등기, 50년대 등기 찾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또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행불자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공탁 사건이 나오지만은 행방불명된 자를 찾지를 못해서 그 사람 리스트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역시 이와 방식으로 공탁을 해요. 이런 절차로 이래서. 그 사람도 역시 반대급부가 지 공탁과금 찾아갈 때는 조합한테 소유권을 이전서를 교부해주고 가야지 공탁권만 덜렁 찾아가 버리면 소유권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급부로 이렇게 공탁을 건다. 이렇게. 이제 관리처분. 관리처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관리처분 용어라는 게 과연 문자 그대로 관리했다 처분하는 건지는 그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수분양권이 확정되는 시기고요. 분양권이 확정되는 시기고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관리처분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생겨요. 조합원들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시기고 세법상, 우리 소득세법상으로는 기존의 주택이 분양권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일어나죠. 외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들이 관리처분, 1세대 1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은 당연히 입주권으로 가지요. 입주권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예외 조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해놨어요. 기득권을 상실 못하도록. 그러나 1세대 2주택 되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를 해요. 주택으로. 분양권을 팔매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간주를 해요. 우리 2주택이 되면은 우리가 세법상으로 중과세를 먹죠. 뭐 법무사가 이 정도까지는 아는 게 좋겠죠. 1주택, 2주택, 3주택.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이 뭐 대도시와 신도시 이외의 도시로 3년 보유, 기본적으로 3년 보유. 그 다음에 2년 거주. 신도시는 2년을 알파로 더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신도시가 아닌 지역은 3년만 보유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있죠. 비과세 혜택. 아무리 양도세액이 많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는데 외적으로 6억이 넘어지면은 고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1세대 1주택의 세법 규정이고요. 이제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단계 50% 중과를 매기고 있죠. 금년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내가 1억에 사서 2억에 팔면은 차액 1억에 50%, 그래서 5천을 내라는 얘기예요. 이런 1주택자들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6억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죠.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줘요. 뭐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터울을 내서 최고 45%까지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주택은 50%를 중과세를 하면서 보유 공제를 안 해요. 공제를 배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 현실에서 봤을 때는 60에서 65% 정도 차익으로 나가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은 이제 70%, 여기는 아주 복잡하니까 3주택도 장기보유 공제를 하고 최고 70%까지 매겨버린다. 이제 관리처분이 되고 나면은 이제 관리처분 총회 때도 한번 연습 삼아서 혹시 여기서 뭐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협력사들은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다들 가니까 한번 구경도 좀 많이 해보세요. 관리처분 하는 거는 조합원들 그야말로 그냥 눈이 벌 떠가지고요. 자기 분양권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수분양권이 아주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뭐 수인을 합쳐서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보니 뭐 무허가 대상이니 뭐 신발성 무허가니 신발성이 아닌 무허가니 아주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분양권 때문에 수없이 논란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은 인가가 나더라도 항시 쟁송 절차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과거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쟁송 절차는 행정소송을 하도록 돼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못해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는 우리 민사소송을 했었죠. 수분양권, 뭐 이런 문제, 수분양권, 나는 몇 평형을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 이런 거는 민사소송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항고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소송으로 해서. 그러나 재건축은 안 그래왔죠. 근데 최근에 고등법원에서는 재건축도 항고소송으로 해라. 재건축 관리청 계획에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쟁송 절차를 하라 할 때는 항고소송,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바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하고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오려는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무조건 관리처분에 대해서 다툴 때에는 항고소송,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직 고등법원에서는 행정소송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은 대법원이 지켜봐야 하고요. 근데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해요. 왜냐하면 사익성을 재건축은 사익성을 부과하고 재건축은 공법성을 중요시를 하니까 재건축은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인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면은 그때서 철거가 들어갑니다. 철거, 이주, 착공, 분양. 이게 순서예요. 관리처분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이주부터 먼저 하겠다. 이주, 철거, 그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분양.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으면 지금은 철거를 못 하도록 해놨어요. 혹시 누가 물어보시냐, 철거당하지 않냐?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 철거가 당한다. 그럼 이제 2주 단계 때 우리 이제 업무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업무가 나오죠, 이때. 이주비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여기에 이제 호주머니가 좀 짱짱하게 돈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우리 업계들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따놓은 걸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어떤 논리로 치고 들어오냐면 신탁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논리로 치고 들어와요, 이게. 우리 업계가 스스로 참 치고 있다는 얘기죠. 신탁 등기를 안 해도 된다. 왜 신탁 등기를 안 하냐? 그럼 법무사 조합의 선정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주비만 설정하면 될 일이지. 재건축이 재개발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탁 등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신탁 등기 수수료가 얼만데 10만원씩만 받아도 이게 돈이 짱짱한데 그걸 아니라고 들어오니 말이야, 이게. 그리고 법무사로서 스스로 업무를 뺏기고 있는데요. 야,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은 혹시 신탁 등기 안 해도 된다 하신 분들도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신탁 등기를 왜 해왔는지는 기본의 사람들이 신탁 등기를 한 이유는 토지 지분 정리 때문에 신탁 등기 한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책자를 보면 일반 분양에 나눠질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신탁 등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 지분이 간평되잖아요, 대부분. 내 기존의 땅이 10평 있었는데 5평은 간평되고 나머지 5평은 일반 분양에 다 쪼개줘야 되는데 못 쪼개주니까 신탁 원리를 이용해서 다 일반 분양에 넘겨준다. 그 목적으로 신탁 등기를 한다고만 대부분 책을 써왔었죠. 근데 내 이제 재건축 및 등기 그 책자에서는 그 논리는 이제 안 풀었고요. 기본적으로 신탁 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이미 재건축에서는 신탁 등기를 당연히 시행해왔지만 지금은 토지 정리가 문제는 없어졌어요. 일반 분양에 할 토지는 신탁 등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해결됐어요. 왜냐? 나중에 이전고시에 의해 가지고 토지가 다 정리되거든요. 내 간평된 부분은 조합이 바로 원시취득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논리를 펴야 되냐? 신탁 등기는 첫째요. 우리 신탁 등기라면 명의신탁으로만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단순히 관리신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 신탁은 완전권입니다, 이게.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요, 조합이.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지방시법상에서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비과세를 하고 있지만은 법리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 배타적인 권리 100% 다 갖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완전권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조합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이게. 다만 조합은 신탁하는 목적 범위 인해서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조합원들이 신탁 등기를 또 안 맡겨. 제 자산을 마음대로 해볼까봐. 그러니까 조합한테는 금방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되 조합원들한테는
아, 이거 몇 개나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러면 정리가 안 되고 이런다. 이렇게 해서 신탁들이 하는 이유가요. 조합이 완전권을 갖기 위한 거고, 두 번째, 통제력입니다. 통제력. 조합원들의 통제력이에요. 조합원들의 통제력. 자, 조합원들이 수없이 권리를 창설시키고,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창설시킨단 말이에요. 설정을. 아니면 명의도 변경해 버릴 수가 있고. 자, 신탁 등기를 안 해놓는데, 명의를 지 마음대로 등기를 해서 나중에 조합 같은 명의 변경 하러 오면은, 설립인가 나면 명의 변경 금지가 제한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이미 기존 조합원은 이미 돈 먹고 날랐었죠. 이런 통제력이 생기고요. 조합원이 해외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주소지가 바뀐다든가 이럴 때는 다 신고합니다. 이게 신탁 등기를 해놓으면은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성원의 통제력. 일단 이게 신탁 등기를 해놓으면 조합원들이 재산을 조합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조합 말을 잘 들어요. 이게 통제가 조합이 좀 조용하게 나가야 이 법무사도 좀 편하고 그렇죠. 자문이 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합한테 수없는 설득을 하세요. 그 다음에 통제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접 행사다. 철거해서. 철거는 직접적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조합의 소유자잖아요. 신탁 등기 해놓으면. 그럼 조합이 바로 철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제3자명으로 해야 조합원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 문제 때문에 이주를 거부한 자 때 대해서 또 철거 문제 또 걸려요. 미동의자들 철거 못하게 항의하듯이 조합원들이 자기 권리에 어떤 침해돼 가지고 철거를 못하게 또 난리예요. 이주를 거부하고. 그러나 자기가 직접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철거. 그 다음에 명도. 심지어는 이 명도 문제는요. 친척하고 둘이 짝짝꿍한 사람도 있어요. 조합이 이제 대의권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유자가 세입자가 안 나가니까 조합이 조합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나가니까 둘이 짝짝꿍 해놓은 사람. 그럼 조합이 대의로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의 소송하면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우리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걸려버린다는 얘기예요. 한두 사람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탁들. 그래서 그런 명도 철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세법입니다. 지방세법상 109조를 보면은 우리는 이중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중과세를 할 때 조합이 소유권이 무잖아요. 신탁 등기 안 해놨을 땐 소유권이 무예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은 일반 분양부는 조합이 취득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조합이 그때 취득을 하죠. 그럼 유가 되잖아요. 무에서 유로 되면은 당연히 요 증가분에서는 세금을 당연히 등록세랑 취득세랑 내야 되겠죠. 이제 물론 요 부분은 일반 분양분입니다. 일반 분양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신탁 등기를 해놓게 되면은 여기도 유잖아요. 여기도 유가 된단 말이에요. 둘이 환지돼 버리는 거예요. 환지돼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작년에 이런 논리로 해서 안 내고 등기 해줬어요, 우리가. 이 논리 피면은 구청에서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돼요. 구청이 뭐 모르는 거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없는 것이 있는 걸로 우리가 소유권 보존을 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땅 같은 거는 채권까지도 사야 되잖아요. 토지 보존은. 그러니까 이런 세법상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해서 세법상 조세를 전략이 된다. 뭐 이래 놓으면은 조합의 눈이 깜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펴면은 신탁 등기는 우리가 기존 실무대로 100% 끌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신탁 등기를 안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스스로 우리가 업무를 잡아서 먹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신탁 등을 꼭 해서 우리가 우리 업무 영역을 지키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반대 논리로 그러면 왜 재개발을 안 하느냐 이래요. 재개발은 신탁 등기를 해도요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항시 100% 통제가 안 돼요. 왜냐 등기보다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고 국공유지 매입 등이 많이 있거든요. 국공유지는 국가에 또 분할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20년 상한 분할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특성상 신탁 등기를 해도 100% 구성원의 통제가 안 된다. 100% 공시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태까지 신탁 등기를 못 해왔던 이유고요. 제 건축만큼은 어찌됐든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무허가는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어찌됐든 토지와 건물이 다 있어야만이 조합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를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이러한 통제력도 강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합이 좀 권한이 강해지죠. 조합이 권한이 강해지고 통제력 해주면 우리는 신탁 등기를 해서 돈을 좀 벌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권리증도 수중에 딱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전고시 때 또 등기도 좀 안 뺏기고, 그래서 꼭 그래서 신탁등기 하는 척으로 이렇게 많이 유도를 좀 하셔가지고요. 울산 같은 데는 이것 때문에 아주 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2주가 되고 나면은 여기서 뭐 재테크를 한번 또 하셔야 돼. 재테크. 등기도 하고 돈도 버시는 게 좋겠죠. 뭐 대답이 없으시네. 등기해가지고는 돈 못 벌잖아요, 요새. 우리 등기 시장도. 덤으로 재테크도 좀 해가지고. 내가 재테크를 하면은 그야말로 본연의 재테크고, 남이 하면은 투기고, 내가 하면은 재테크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재건축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입주권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분양권으로 전환돼가지고요. 그 2주택자들이 그 시기만 잘 타면은 2개의 2주택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지금도. 지금도 아마 잠실 같은 데는 아마 옛날 국법을 적용을 받아 재건축을 하니까 거기는 지금도 머리만 잘 쓰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잠실 쪽에 다 부동산들한테 한번 교육도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현장들이 거의 없어지고 거의 도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재 40쪽에 보면 이주용 특례주택이 있어요. Oh, yeah.